자, 그러면 이제 216페이지 이혹의 심생전. 쌤이 운영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올해 딱 산문문학 2개를 꼽으라 그러면 후추특에서는 운영전하고 심생전 이 2개를 꼽아.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고요. 뭐 2년에 한 번 걸로 EBS에서 나와.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평가원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고. 자, 별표 여러분 3개 당연히 쳐놓고.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줄거리, 주제, 해제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문제 쌤이 만들어놨어. 65번서부터 67번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거 필기하고. 자,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216페이지 여러분 좀 펴놓고 자, 줄거리에서 내가 밑줄 그라는 부분 밑줄 그어봐.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밑줄 그을 거야. 서울의 사족, 사족은 누구야?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심생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중인의 딸, 중인이면 양반보다 신분이 낮은 거지, 그죠? 딸과 눈이 맞아 급히 눈 뒤를 따라간다. 그 후 심생은 매일 밤 담장을 넘어 처자의 방문 앞에 기다리기를 한 달을 반복한 뒤에 소녀와 어렵게 혼인하게 된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 자, 여기까지가 EBS의 내용이고 실제로 얘가 평가원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제 이 뒷부분이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갈등 2가지를 적어줬는데 1번 갈등보다는 2번 갈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우선 이 소설 되게 엽기적이야. 자, 첫 번째 엽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심생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한 건장한 여종이 보자기에 뭘 들고 가는데 그 보자기에 있는 사람이 여자 같아. 얼굴도 몰라. 여자 같아. 그래서 심생이 따라가. 그냥 치마 입으면 그냥 좋은 거가 봐. 이제 따라가. 따라가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면서 보자기가 살짝 들려. 그때 보니까 둘이 눈이 맞는데 서로 좋아하게 된 거야. 서로 이제 첫눈에 맞게 된 거지. 근데 지문을 읽어봤지만 심생이 한 달을 쫓아다녀. 근데 이 여자도 분명히 마음에 있었거든. 자, 그런데 여기 봐. 처음에 애정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소녀는 애정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 근데 혼인을 하게 돼. 근데 혼인이 반쪽 혼인이야. 누구 집에서만 알아? 여자 쪽 집안에서만 알고 남자 쪽 집안에서는 몰라. 근데 웃긴 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변해. 여자는 헌신적이고 적극적이거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남자는 아빠가 심생의 부모가 공부하라고 보내니까 어때? 그냥 떠나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유부단 소극적.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지. 자,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첫 번째 얘기고 역시 중요한 건 이 갈등이야. 심생하고 소녀는 분명히 완벽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근데 누가 막어? 심생이. 부모. 뭐의 차이 때문에? 신분? 차이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머릿속으로 좀 남겨야 될 것만 얘기해 볼게. 이게 조선 후기 작품이야. 너희들 봉산탈춘 보면 혹시 그거 기억나니? 말뚝이도 나오지만 취발이라고 있어.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 계층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이 소년의 집에서 심생에게 옷도 해주고 돈도 주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중위층이었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거야. 얘가?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양반하고 중인하고 혼인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신분제가 많이 동요됐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자유연애사상 나오잖아. 자, 이해 가지? 스토리보드는 이렇게 되고 결국 여자 죽고 심생도 벼슬길에 올랐다가 죽고 마는 그런 얘기야. 전형적인 이제 비극 소설이 되는데, 자, 이제부터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작품은, 자, 속의 이야기가 심생하고 소녀고 매와 외사가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돼. 그러면 무슨 구성이고 무슨 구성이야? 액자식이고 역순행적 구성이지. 이번에 굉장히 많지. 얘는 운영전하고 웃길 만한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작품에서
매와 외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한 이유가 둘이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 그게 아니야. 매와 외사가 강조한 건 뭐냐면 심생이 소녀랑 사귀기 위해서 한 달을 노력했는데 결국 성취했지. 그거 봐.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은 거야. 이 작품의 결론이 매와 외사는 야 둘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게 있었어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심생 봐. 원하는 여자 그렇게 한 달 동안 노력하니까 얻었잖아.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생뚱맞지? 그게 매와 외사.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님 이 얘기하다가 꼭 끝은 공부 열심히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제 말 이해 가니? 여기서 매와 외사는 사랑의 성취에 주목해서 그만큼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화하고 내화하고 주제가 달라. 내화의 주제는 둘의 비극적인 사랑이고 외화의 주제는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 본문이 만약 해서 외화까지 나와버리면 이게 생뚱맞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잠깐만 어디 갔냐?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217조. 자, 여기는 선생님이 내화 쪽으로만 묶었는데, 이 작품은 내가 파이널에서도 문제를 줄 거고, 그때 선생님이 운영자로 묶어서 외화까지 줄 테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문제 여러분 이제 쭉 풀도록 할게요. 65, 66, 67인데, 일단 65번 서술상 특징 먼저 봤지. 그리고 67번 문제 보기 먼저 봤지.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었어야 돼. 자, 67번 기억 맞죠? 67번서부터 먼저 풀게. 자, 니은 봐봐. 심생이 책을 싸들고 절에 들어간 건 앞뒤 내용이 틀렸네. 왜? 부모가 시켜서 한 거니까 유교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수능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일단 기억 들어가고 니은은 아웃이고. 자, 디귿 맞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 신분의 차이 때문에 디귿 맞고요. 리을 그 당시 신분절시의 틀에서는 어려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질서가 동료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자, 그래서 67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 내용이. 자, 보세요. 자, 얘들아 2번 답지에서 대화. 자, 대화는 무슨 제시니? 간접 제시지. 적어봐. 그 다음에 오른쪽 요약적 제시면 무슨 제시야? 직접 제시지. 자, 그러면 언뜻 보면 안 맞는 말 같지.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자마자 얘들아 선생님이 어저께 와이프한테 용돈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결국 있던 용돈도 깎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어저께 있었던 일을 너희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얘기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답지는 논리적으로 틀리는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실제로 지문을 봐봐. 이 지문에서 여권의식의 신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인이 소녀가 소녀의 부모한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자기하고 누구지? 심생하고 있었던 일을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어디냐? 첫째 줄. 자, 217쪽 둘째 줄 봐봐.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됐니? 여기서부터 어때? 중략 이전까지의 대사가 다 누구의 말이야? 소녀의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녀의 말이 둘의 사랑 얘기를, 과거 얘기를 전달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5번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지. 자, 66번 문제는 답만 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소녀는 이 심생에게 밥도 해주고 옷도 해주고 다 해줬지?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뭐냐면 우리 아까 현대시에서 안 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 자, 아까 몇 페이지냐면 시험엔 안 나와 얘는. 그래도 간단하게 볼게. 205페이지. 자, 곽재구 씨의 사평역에서. 자, 얘는 이미 수능에도 나왔고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아. 그래서 얘는 시 읽고 주제 해제만 그냥 간단하게 읽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줄게. 자, 그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220페이지 임철우 씨의 사평력, 얘는 중요해. 자, 별표 3개 쳐. 220쪽 임철우 씨의 사평력은 별표 3개 쳐놓고, 내가 오늘 자료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있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거기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출력 받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임철우 씨의 사평력을 오른쪽으로 펴놓고, 요거는 그냥 줄거리 주제 해제만 읽어. 그러니까 문제 풀 건 없어. 알겠지? 두 작품 모두 적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다 적는 거는 시, 곽재구 씨의 사평력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먼저 읽고 나서 하자. 자, 볼게요. 자, 곽재구의 사평력에서부터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곽재구의 사평력에서를 보고 임철우 씨가 사평력이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성의 없지 않니? EBS에서 이 둘을 묶은 건. 왜냐면 이거는 문학교과에서도 이 둘을 묶은 작품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임철우 씨의 사평력에서, 사평력을 보면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 곽재구 씨의 사평력 에서라는 시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작품이 시작이 돼.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따로따로 나갈게. 자, 내용 별거 없어. 요거는 그냥 흐름만 볼게. 자, 주인공 독백체. 자, 대합실이지. 사평력 대합실. 아무도 오지. 그러니까 사람들만 있고 막차가 오지 않는 거야. 좋아? 안 좋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보니까 모두 어때? 서민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자,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나중에 난로에다 뭐를 집어넣어? 톱밥을 집어넣지. 왜 집어넣을까? 사람들 따뜻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연민, 예찬. 아, 예찬 미안해. 아, 바보. 공감, 그치? 공감이 들어가야 되겠네. 예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적으면 되고, 자, 처음에 나는 대합실 사람들을 관찰을 해. 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내면이 어떨 것이다 단정을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 공감을 갖게 돼. 자, 그런데 만약 이 작품이 시험에 나오면 딱 하나야. 자, 이 작품에서 눈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근데 뒤로 가면 봐봐. 이 시에서 눈이 처음에는 부정이야. 왜? 차가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톱밥 난로는 플러스. 왜? 따뜻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의미상 대립도 되지만 이미지상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야. 그런데 시 뒤를 봐봐.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고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설원이 뭐야? 눈 덮인 평원이야. 자, 거기 뭐가 있냐면 낯설은 뼈아픈 고통이 있지. 이게 눈으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덮이는 거야. 안 보여.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왔던 발자국이 있지. 그 발자국이 눈으로 덮이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 보면 눈꽃의 화음, 눈꽃이 쌓여. 이때는 눈을 뭐해? 꽃, 화음에 비유했으니까 딱 봐도 긍정이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눈은 부정에서 긍정의 이미지로 봐.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눈이 따뜻하게 역설적으로 포근함, 이런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 거야. 이거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김종길 씨의 성탄제라는 작품을 배울 건데, 혹시 아니? 아빠가 눈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 따오신 뭐 그런 작품이 있어. 거기에서 눈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긍정으로 쓰여.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눈은 중의적이지. 근데 함축적인 의미가 두 개지. 그래서 얘를 함축적 의미의 중의성이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해. 자,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임철우 씨의 사평력. 자, 요거는 프린트로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펴. 요거 너희들 책에다 이렇게 붙여놔. 나중에 임철우 씨의 사평력도 시중 너희들 인터넷 치면 너무 추상적으로만 나와서 이것도 선생님이 책을 읽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좀 잘 들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오늘 이제 우리 일요일날 모의고사 볼 때 이 작품이 있으니까 실제로 연계될 때 얼마나 되게 중요한지도 한번 보고, 또 하나 이번 모의고사가 대성 모의고사가 현대시가 2개가 다 연계돼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게 뭐냐면 어차피 다음 주서부터 EBS 복습을 시킬 거거든. 근데 한번 현대시가 내가 복습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한번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떤 시인지는 얘기 안 할게. 자, 보자. 자, 우선 이 작품에는 등장인물이 9명이야. 물론 원래 10명이거든. 근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미친 여자가 있는데 이 미친 여자는 그냥 대합실에서 자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서 빼고 일단 9명에 여러분 초점을 둘 거야. 첫 번째, 역장. 소설 전반부에서 초점화자의 역할을 수행함. 되게 중요해. 소설 전반부에서 초점화자의 역할. 얘들아, 처음에 이 소설이 딱 시작되면 역장이 뭐를 확인하냐면 아직 막차가 올 시간이 됐는데 30분이 지연됐네. 그걸 확인해. 그리고 이제 대합실 쪽으로 와.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거든. 거기까지는 초점화자가 역장이야. 뒤집어. 그러면 시점이 무슨 시점이야? 전반부든. 초점화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위에다 적어. 자, 소설 전반부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결국 작품 밖의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서 서술해? 역장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소설 전반부는 중반부서부터는 아니야 얘들아. 초반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역장이 나오면 그 부분. 근데 실제로 역장은 앞하고 뒤에만 나오고 중간에는 없어. 자, 그래서 기차 시간이 30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대합실로 오는 과정 및 등장인물 간의 대화 몇 마디를 제외하면 이 소설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역장이 이렇게 딱 대합실에 왔어. 자,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도중 누군가가 산다는 게 무엇이간디 라는 말에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삶을 떠올리는 회상과 성찰의 구조로 병렬적으로 제시돼. 그래서 이 소설은 특별한 주인공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어. 그냥 여러 사람들이 산다는 게 무엇이간디 딱 이 말을 듣고 등장인물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삶이 뭔지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자, 첫 번째가 누구냐? 중년사내.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해.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이 벽돌담이라고 생각해. 삶은 폐쇄된 공간이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공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년사내는 왜 서평역에 왔냐? 감옥에 있었지. 장기수가 뭔지 알지? 오래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집에서 연락이 끊긴 거야. 허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되게 착해. 이 누구지? 이 중년사내도 나가면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러 이쪽으로 온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장기수의 엄마는 죽었어. 이해 가지? 그러니까 딱 봐도 중년사내 인정 있지. 왜? 장기수의 부탁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그걸 확인하잖아. 두 번째, 중년사내 아니야, 농부, 가난. 아버지의 병에 짜증을 내면서도 죄스러워요. 효도지. 이 사람은 삶은 흙과 일이라고 생각해. 농부기 때문에 삶이란 일하고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야. 그 옆에 노인도 나와. 농부의 아버지, 기침을 계속해. 병으로 고생. 특별한 인물은 아니고. 다섯 번째, 서울 여자. 가장 화려해. 반지도 끼고요, 밍크 코트도 입고 목걸이도 하고. 자, 직업이 뭐냐? 과부이면서 음식점 주인이야. 어린 시절 되게 가난했고 삶은 뭐라고 생각해? 돈. 두 아들과 돈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그럼 이 서울 여자는 왜 왔냐? 너희들 이런 자료 진짜 어디에도 없어. 왜 왔냐? 음식점 주임이지. 사평댁이라는 여자가 튀었어. 그래서 그 사평댁을 잡으러 사평이 온 거야. 근데 막상 집에 갔는데 집안 꼴을 보고 불쌍해서 자기 있던 돈을 다 주고 또 일로 온 거. 이렇게 가는 길이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울 여자도 되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춘심이가 나와. 본명은 옥자. 술집 여자. 삶은 유행과 가락이나 젓가락 장단이라고 생각해. 삶이란 별것 아니고 술로 현실 도피를 하는 그런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7번째 대학생. 학생운동을 하다 유치장에 수감되어 퇴학당해. 이 사람에게 삶은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 그 무언.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현실 참여적인 사람이야. 자, 그래서 현실 참여의식이 강하고 세상을 모른 척하는 삶은 그냥 잠이라고 생각해. 세상이 자신의 삶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대해 되게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행상꾼 안악내들인데 2명이기 때문에 총 9명이 되는 거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며 힘들게 살아가. 그 다음에 행상꾼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생선 파는 뭐 이런 거. 그래서 북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인정이 있어. 자, 삶은 허허한 길바닥, 의미를 찾기 힘든 공허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행상꾼 안악내들의 한 명은 또 옷 파는 사람들이야. 삶은 사고려 옷까지, 삶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쭉 이제 회상을 해. 단편이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대학생이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하나씩 봐. 근데 사람들의 얼굴에서 아늑함,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 놀라면서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대학생이 여기 봐. 이 시에 화자가 되는 것 같아. 자, 왜 그러냐? 삶은 한 두름의 굴비와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면서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하는 거. 이거 시에 있었던 부분이잖아. 생각을 하면서 난로에 톱밥을 뿌려. 그러면서 엄마, 친구들, 노교수, 강의실, 교정 등을 떠올리는 거야. 이게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생이 소설의 시의 화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중년 사내가 그런 청년을 이렇게 봐. 물론 대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둘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해. 뭐였냐면 이 중년 사내도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간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년 사내도 대학생을 따라서 난로에 톱밥을 이렇게 뿌려. 그 밑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난로의 톱밥은 사람들에게 회상과 성찰을 부여해주는 힘이고 사람들 사이의 교감을 형성하는 매개체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너희들 사평력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